이게 오늘 마레즈와 그릴리시가 날뛰는 장면들이 계속 나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개를 허용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저는 이 구도부터가 이미 글러먹었다고 봐요.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리버풀이 맨시티에게 4대1 대패를 당했는데요. 클롭 감독이 말한 대로 맨시티가 하고 싶은 걸 죄다 한 경기였어요. 분노를 넘어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이건 리버풀의 압박이 너무나 엉망이었기 때문에 발생된 거예요. 리버풀은 오늘 4-3-3으로 소개됐죠. 하지만 실제로는 학포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둔 4-2-3-1에 더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리버풀의 중원이 학포를 앞에 둔 정삼각형 형태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맨시티는 소개된 포메이션과 실제 포메이션의 차이가 더 컸는데요. 4-3-3으로 소개됐지만 실상은 이랬습니다. 아케, 디아스, 아칸지의 3백을 뒤에 두고 로드리와 스톤스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귄도안과 데브라이너가 두 명의 공미처럼 위치하더군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중앙에만 4명이 있기 때문에 리버풀보다 하나의 숫자가 더 많다는 것과, 둘째로 덕분에 학포가 위치하게 되는 여기에서 플러스 1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양 윙어들은 측면 높은 지역에 고정이 되어 있는 반면 원톱인 훌리안 알바레즈는 순간적으로 중앙에 가담하기도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실제 경기 장면 속에서 이게 리버풀에게 무슨 문제를 일으켰냐? 지금은 디아스가 로드리에게 볼을 넘기는 상황인데요. 이 지역은 학포가 담당하는 곳이지만 보시다시피 로드리와 스톤스에게 2대1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학포가 로드리가 볼을 잡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엘리엇이 여기에 가담하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스타트 자체가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로드리가 몸을 돌리고 전방 상황 보고서 볼을 방출하는 작업에 이르기까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패스의 목적지는 훌리안이었는데요. 리버풀의 중미들은 이 패스를 잡아주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들의 본래 마크맨은 귄도안과 데브라이너였거든요. 하지만 당연히 원톱인 훌리안에게도 리버풀의 센터백들이 마크맨으로 붙어있겠죠. 센터백 하나가 따라 올라와서 잡아주면 괜찮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맨시티가 노린 최종적인 효과였습니다. 여기에선 반다이크가 훌리안을 잡으러 올라왔는데 때문에 훌리안은 볼을 다시 뒤로 뺄 수밖에 없게 됐어요. 하지만 이러면서 데브라이너가 침투할 공간이 아주 넓게 만들어졌습니다. 딱 반다이크가 올라간 그 공간이죠. 이러면 이거는 이제 누가 막아줄 수 있냐? 로버슨과 코나테가 좁혀서 잡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측면 수비수인 로버슨이 중앙으로 좁혔다. 자연스럽게 측면 높은 곳에 고정이 되어 있는 마레즈는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결과를 낳게 됐어요. 맨시티는 데브라이너에게 넘겨도 좋고 마레즈에게 넘겨도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러한 그림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훌리안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있죠. 이번엔 코나테와 반다이크가 둘 다 끌려 나왔어요. 그러니까 데브라이너가 바로 중앙으로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로버슨이 중앙으로 좁힐 수밖에 없게 됐고 자연스럽게 마레즈는 노마크 상태가 된다. 아까랑 완전히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게 오늘 마레즈와 그릴리시가 날뛰는 장면들이 계속 나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개를 허용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저는 이 구도부터가 이미 글러먹었다고 봐요. 학포가 2대1로 몰린 것을 엘리엇이 좁혀서 잡아준다? 그러면 아케는 이제 누가 잡아줍니까? 만약에 로드리가 이렇게 위로 줬다면 아케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앞으로 쭉 올라올 수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전개가 이루어지는 장면도 많이 나왔죠. 아까 이 장면에서 엘리엇의 스타트 자체가 이미 늦었다고 했지만 사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엘리엇은 애초에 아케를 견제하다가 급하게 뛰어온 거거든요. 제때에 맞추기가 어려울 뿐더러 압박의 방향 자체가 벗겨지기 쉬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학포가 처한 2대1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결국 중앙에서 하나가 더 올라올 필요가 있게 되는데 리버풀은 이렇게 했을 때 또 다른 문제를 드러냈어요. 아까와 똑같은 구도인데요. 이번엔 디아스가 스톤스에게 볼을 넘기는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학포는 2대1로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리버풀 선수들의 대응이 달랐어요. 엘리엇이 로드리에게 붙는 게 아니라 뒤로 빠지더군요. 대신에 파비뉴가 올라와서 붙어줬습니다. 이러니까 로드리가 스톤스로부터 볼을 받기는 했지만 다시 뒤로 돌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백패스를 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 리버풀이 택할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패스의 결을 따라서 그대로 압박을 들어가든가 아니면 센터백들을 냅두고 뒤로 물러나서 재정비를 하든가인데요. 중요한 건 뭘 선택하든지 팀이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살라는 센터백에게 압박을 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비뉴도 그대로 앞으로 가서 로드리에게 붙어 있었죠. 즉 지금 리버풀은 패스의 결을 따라서 압박을 하기로 결정을 한 셈인데요. 여기에서 엘리엇의 선택은 달랐어요. 엘리엇은 아케한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귄도안을 견제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러니까 살라와 파비뉴가 앞으로 간 것이 전혀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여기서 아케가 그대로 볼을 몰고 앞으로 가면 끝인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아케한테 볼이 가니까 누구도 이를 방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여기에서 더욱 큰 문제는 막상 아케가 볼을 잡고 전진을 하니까 그때서야 엘리엇이 앞으로 튀어나갔다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행위입니다. 뒤로 물러나서 귄도안을 잡던 녀석이 이제 와서 앞으로 다시 갔다. 덕분에 아케는 아케대로 볼을 너무나 편하게 소유할 수 있었고 귄도안은 귄도안대로 마크맨이 없게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당연히 아케가 귄도안한테 볼을 넘겼고 파비뉴는 이를 제때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아까 로드리를 잡느라 이미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전개를 허용한 위치에서 어찌 따라잡았다곤 해도 이제 파비뉴가 귄도안한테 붙었으니까 다시 로드리한테는 마크맨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로드리가 볼을 받은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마레즈한테 넘기든가 아니면 또 짧게 뭔가를 만들어내든가 여러 가지 선택지를 취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건 결국 리버풀 선수들이 하나의 팀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패스를 뿌릴 선수들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패스를 받을 선수들을 잡을 것이냐 이에 대한 약속이 제대로 되어 있질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방에서 어떠한 방식의 방해도 이뤄내질 못했고 결국 이게 골키퍼를 포함한 후방 선수들에게 그대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데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일단 중원에서의 기동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전방의 선수들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바뀐 것도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리버풀이 한때 센터백이 전멸을 당했던 시기에도 3위를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먼저 알리송이 넓은 커버 범위를 자랑했다는 것과 둘째로 전방에서의 압박으로 센터백들이 위기를 맞는 상황을 최소화했다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버풀은 그들이 가진 최대의 무기였던 압박의 퀄리티를 잃었고 그것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경기였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